안녕하세요. 자, 2019년 국가직 7급 형법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작년보다도요, 한 문제 정도는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형태 면에서 박스형이라든지 케이스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사실 문제 풀어보시면 그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케이스 문제나 아니면 박스형에 약간 이렇게 취약한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풀어보시면 이거 형태가 조금 이렇게 기교적이라든지 약간 이제 그 박스형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부분이 출제가 됐고 기출 문제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출되었던 판례 또 나왔던 이런 판례들도 있고 최신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까지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올해 시험을 만약에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습 삼아 풀어봤는데 아주 어렵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케이스 문제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몰라도 벌써 이 그 구법하고 신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피고인한테 유리한지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자, 행시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형법을 적용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현행형법이 피고인한테 더 불리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행시법, 그러니까 피고인에 유리한 행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요, 옛날에 어떻게 됐었냐 하면 금고 이상 확정 판결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면제된 후에 5년까지 이 기간 중에 집행유예 못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현행형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고 이상 확정 판결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에 3년까지 범한 이 범죄, 이 기간 중에 범한 범죄는 집행유예 못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형을 선고한다고 할 때 구법에 의하면 이 기간이 도과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은 이 기간 중에 범한 범죄는 집행유예 못한다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과거법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시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전에 범한 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범한 범죄. 자, 근고해상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라면, 자, 현행형법에 따르면 이거는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기간 중에 범한 범죄만 집행유예 못하니까. 근데 과거법에 의하면은 이전에 범한 범죄도 이때 집행유예 못했던 거죠. 그 점에서만 봤을 때는 구법보다 신법이 피고인한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피고인한테 구법이 더 유리하니까 구법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건 쉽죠. 헌법재판소 유인결정 나오면 이거 면소 판결이 아니고 무죄 판결이죠. 이거 바로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유인결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요 3번 지문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세법 개정이죠. 세법 같은 경우는요, 입법 형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때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개정된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세법 개정됐을 때 이게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개정된 게 아니라 단순 어떤 사실관계 변천에 따라 개정된 걸로 보니까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특가법에서 그 추행 목적 유인죄 이거 이제 가중처벌하다가 삭제됐죠. 자, 이거는 형이 너무 높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따라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대에 해당한다 하면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애를 강도범으로 오인해서, 자, 방위의사로 아령이든 가방으로 쳐서 애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자, 위협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자, 위협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자, 위협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봅니다. 고의의 내용으로 봐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우리 학설 입장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별도의 책임 요소로 보는 책임설이 통설 입장이 되죠. 자, 판례에 따른 이런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에 하면 위법성의 착오가 전부 고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해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의 착오도 고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A의 등에 옆에 있던 조카가 B가 사망한 경우에 이거 형수 조카 사건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소나무 몽둥이로 때린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걸 그냥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죄, 실제로 죽은 사람 B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케이스 형태가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안락사를 요청했다 해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환자가 말이죠. 나 이대로 사는 것은 뭐 좀 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인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잘 부탁한다라고 돈을 주니까 이걸 죽여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실제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지금 독극물 주입해버렸어요. 자, 보통살인죄 성립한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형법 15조 1항이 있습니다. 15조 1항은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살인죄가 있고 촉탁승낙살인죄가 있을 때 이건 경한범죄고 중한범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가 나는 지금 부탁을 받고 살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했을 때는 고의가 요 촉탁승낙살인의 고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경한범죄만 고의가 있다면 요 15조 1항에 따라서 요거는 촉탁승낙살인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중한범죄, 경한범죄 있을 때 경한범죄의 고의만 있다면 경한범죄만 성립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저기 보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서 경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서 있던 을에게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을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자,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와 전혀 다른 구성 요건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인식한 범죄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실범이 되죠. 우리 판례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때 구체적 부합설도 마찬가지죠. 자, 인식한 범죄의 미수와 발생한 범죄의 과실범인데, 자, 일단 인식한 범죄 상해 미수가 인정이 되고요.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실범이 되는데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해 미수죄 이것만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범행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행위 능력 책임 능력자로 보셔야 되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 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보지 않고요.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 심신장애로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내용이고 이거는 이미 많이 취재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 자, 이건 뭡니까? 칼기 김현희 사건이죠. 칼기를 폭발시킨 김현희의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북한 공작원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그 지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간접정범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그 형법 조문 같은 경우에 간접정범이 되려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 자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범죄 성립 요건 다 갖추고 단지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강제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그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범죄 다 성립하고요. 책임도 조각 안 된다고 봐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책임 조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범죄 성립하고 배후에 있는 사람은 간접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 강요된 행위의 요건이죠. 자, 이게 심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제되는 경우 내가 도저히 내 윤리적 감정상 저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걸로 보죠. 이것도 뭐 많이 취재했던 판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이건 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부작위범의 공동점검이 되려면 공통의무, 공통이행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판례 사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공중위생 영업을 하는 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어요. 이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종업원은 직원 보조자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의무가 없으면은 공통적으로 의무 부과된 게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다면 공통 의무가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부작위면 공동점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공동점검이 가능하다. 공통 의무, 공통 이행,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요거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의사가 퇴원 지시를 하는 걸 가지고 그 신체적, 물리적, 화학적 장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법의 침해에 이르렀다 그러면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보면 원칙이고, 이거 많이 출제됐죠. 출제되니까 이제 냈던 걸 또 내기는 어렵고 그 다음 문장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악화되기 이전에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자기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한다. 이거 아니고요. 원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을 인정했죠. 이 자기에 의한 범죄를 보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모텔 실화 사건. 이거 뭐 문장은 깁니다만 이거 많이 출제했던 판례죠. 이것도 부작위원 판례인데요. 이건 어떤 사례냐 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안 끄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실화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불길을 갖다가 끄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이래요. 죽은 사람한테는 뭐 중과실치사죄, 다친 사람한테는 중과실치상죄, 이런 게 이제 범죄가 성립했던 사건인데, 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도망간 걸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현주근조물 방화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주근조물 방화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어요. 근데 우리 판례에 하면 이 사람이 선행행위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이 소화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이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화 가능성, 불 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이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요. 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요. 세월호 선장이 맨 먼저 탈출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구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어차피 구조 활동을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구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작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반신불수야. 자, 이런 경우에는 전혀 자기가 구조 가능성이 없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부작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소화 가능성이 입증이 안 됐다면 부작위한 방화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근 방화사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제 학설에 따라서는 이걸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으로 보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이게 부작위, 불을 끄지 않고 도망간 걸 실제로 불 지른 거와 형법적으로 동가치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판결문은 그래요. 판결문은 불 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방화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이게 부작위범 문제죠. 자, 공무상 표시 무효죄인데 이거는 우리 압류 표시 있거든요. 이 강제 처분을 해가지고 압류 딱지 이런 게 붙여놓고 하면 이걸 훼손하면 안 돼요. 이 훼손했을 때 공무상 표시 무효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시설 운영자가 이거 봉인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 취하지 않고 골프장을 그대로 개장을 해가지고 이걸 훼손되게 했다면 자기가 이 방청을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 이거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경찰관 갑은 적절하게 저항하는 강도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고 사격을 했어요. 자, 경고 사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다치게 하겠다,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죠. 그냥
허공에다 쏜 거죠. 허공에다 떼고. 그런데 실수로 말이죠. 건재했던 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야. 경고 사격을 내고 했는데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케이스를 풀 때요. 고의를 놓쳐버리면 이건 정신줄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고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경고사의 경우는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다쳤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범위의 문제가 된다는 점, 이걸 먼저 딱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때 말이죠. 마침 이 병이 을의 공범으로서 병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강목으로 갑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자, 이게 뭡니까? 가격하려던 순간은 이거는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정당방위 가능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는 과실로 지금 그 상해를 가한 그런 경우단 말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방위의사가 없죠. 지금 방위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소위 우연방위라 그래가지고 행위방가치 결과방가치 이 관계를 묻는 문제가 원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고의범일 경우에 워낙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출제위원이 살짝 틀어가지고 과실범을 한번 내봤어요. 근데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거는 경고사격을 한 거기 때문에요. 경고사격은 누구를 다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실범이다라는 걸 일단 딱 고정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과실범이다.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과실범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주의의무 위반요. 과실의 주의의무 위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주의의무 위반이 뭡니까? 과실범의 행위 반가치가 되죠. 행위 반가치. 주관적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범이 이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이제 소위 결과 반가치가 되겠죠. 결과 반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로 주의무 위반으로 결과 발생하면 우리가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실범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만약에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 반가치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 반가치 인정 안 된다고 할 때 자, 행위 반가치만으로는 주의무 위반만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과실범은 미수범 규정이 없다 이거죠. 미수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위 반가치만 갖고는 주의무 위반 이것만 갖고는 과실범은 무죄로 간다는 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알고 푸셔야 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지문 한번 보시면 자, 갑행위가 유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틀릴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유법성 조각 사유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면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갑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에 의해서 결과 반가치가 탈락이 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 되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에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돼 있는데 요 견해가 조금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견해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고 주관적으로는 정당방위 한다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의 세계에서 자,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 불법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 반가치만 없애버리고 설령 이제 주관적 정당에서 없어갖고 행위 반가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행위 반가치만 가지고는 미수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과실범의 경우는 주관적 정당의 요소가 없어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객관적 불법을 없애버리고 설령 여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행위 반가치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견해입니다. 자, 이런 견해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주관적 정당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하더라도 자, 필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주관적 정당의 요소가 없으면 이게 유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견해예요. 자, 필요하다는 견해 할 때 갑행위는 행위 반가치가 없으므로 유법성 조각된다? 아니죠. 필요하다는 견해는 오히려 유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시고 주관적 정당이 불필요하다는 견해하면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견해는 이것만 가지고도 유법성 조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갑행위는 과실치 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맞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의범의 경우에 말이죠. 이 그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에 소위 우연방위라 그래가지고 기수범설이 있고 무죄설이 있고요. 무죄설이 있고 불능 미수 유추정설이 있죠.
불능, 미수, 유추정설 이렇게 있는데 보통 불능, 미수, 유추정설이 이게 다수설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무죄설이나 불능, 미수, 유추정설, 과실범의 경우는 뭐 결국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과실범, 미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런 내용들은 사실은 위에 거는 뭐 좀 못 봐도요.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대충 감으로 봐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견해하고 불필요하다는 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불필요하다는 견해. 어떤 견해가 유업성 조각수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견해입니까? 필요하다는 견해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 있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견해 같은 경우는 유업성 조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는 유업성이 조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감으로 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으려다가 좀 많은 느낌, 그냥 보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그도 되고, 과실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번 지문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의범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과실범이 딱 나오니까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용의 고의는, 자, 이거 뭐 세월호 사건이죠. 미필적 고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그런 의사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하면 족하다는 거고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의 범위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가지고도 인정이 되죠. 이것도 쉬운 거고요. 기억이나 니은이나 별 다를 바 없죠. 자, 그다음에 방조범 같은 경우는 자, 이중의 고의가 다 있어야 되죠. 누구를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하고 실제로 정범에 대한 고의, 뭐 살인이라 그러면 살인죄에 대한 고의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의 고의에서 자, 이 정범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누가 절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절도를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방조범이 되는 거지. 절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을 따고 어떻게 뭐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이런 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 뭐 이건 범행 전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니까 이거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떠한 행위가 유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가 되는지는 한 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위법성이라고 판단할 때는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에 관한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에 볼 수 없는 경우, 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되고요. 만약 상해나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방해에 해당이 되죠. 자, 이것도 정말 많이 추졌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력법, 자, 이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죠. 자, 병력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어 오던 양심적 병력 거부자 이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판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원래 이제 병력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그러니까 너 군대에 와라 이렇게 이제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거부하게 되면 이게 처벌되는 거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 안 되는 거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종교적 이유로 내 군대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원래 정당한 이유를 인정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판례 바뀌어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봤는데, 우리 판례는 요 정당한 이유는 구승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병력법 위반에 구승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자기 걸 소명을 하면, 나는 여호와의 정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 이게 소명을 하면 검사가 이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걸 뭐 입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당한 사유는 구승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저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긴급피난, 이건 제가 하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냈었던 건데, 자, 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하게 되면 뭡니까? 보충성 요건, 균형성의 요건, 그 다음에 적합성 요건, 요거를 실질적 상당성의 요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균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보충성의 요건은 뭐냐 하면은 최후 수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가 작은 수단을 택해야 됩니다. 최소 침해 원칙. 그 다음에 균형성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적합성의 원칙은 이게 사회상규에 적합해야 된다. 법적인 절차가 있을 때는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 하면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너 피 좀 뽑자 해가지고 막 강제로 피 뽑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충성 요건, 교연성 적합성 요건, 실질 상당 요건 이런 거 이제 요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유일한 수단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보충성 원칙이 바로 최후 수단이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갑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GPS를 장착한다. 자,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피고인이 매수인한테 자동차를 팔 때 GPS를 장착해 위치 추적하게끔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GPS는 몰래 장착하는 겁니다. 몰래 장착해가지고 나중에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훔쳐와요. 훔쳐옵니다. 그럼 다시 훔쳐오는 건 이제 절도죄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문제는 이제 팔 때 말이죠. 팔 때 이걸 매각할 때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망한다. 나중에 내가 훔칠 거라는 것을 숨기고 파는 행위가, 이 파는 행위가 사기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판례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팔 때 말이죠. 이 사람은 돈 주고 소유권 넘겨받는 거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챙겨서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훔칠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소유권 넘겨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안 된다. 나중에 다시 훔쳐왔을 때 그게 절도죄는 될지언정 사기죄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갑이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뭐 변제하겠다고 하니까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기죄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직접적 종국적으로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사기 같은 경우는 점유를 넘겨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도 자기가 뭔가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처분행위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명의를 대여해 줄 때 말이에요. 내 명의를 빌려주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책임은 너가 다 져라. 이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다 책임지기로 하고 있으니까 명의 빌려주는 사람은 그래 네가 다 책임져. 이러고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손해를 이야기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대했다 해가지고 사기죄에서의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가 인정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했던 판례예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갑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한 현금을 자기 집에 보관하도록 했다. 거짓말 하긴 했는데, 자, 보세요. 자기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되려면 재물 같은 경우는 재물의 점유를 넘겨주면서 피해자, 피기망자가 범인에게 점유를 넘겨주면서 손해를 초래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집에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갑의 사기죄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처분행위가 인정 안 된다.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그 마지막 사법 시험에 2차 시험에까지 출제했던 판례인데요. 서명 날인의 사치 사건이라 그래요. 자, 피고인이 소유자 매도인 A에 대해서 자,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면이라고 속이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거죠. 이게 서명 날인 해주는 행위가 이 그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됐는데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처분 의사가 과거에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고 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서명 날인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갖고 가가지고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을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 판례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처분행위 인정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 이게 지금 서류가 말이죠.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인 줄을 착각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버리는데 자기가 지금 서명하고 날인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 이거죠. 서명 날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게 이제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처분행위 인정이 되고 따라서 서명 날인의 사치라 그래가지고 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성립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B에 대한 사기죄 되느냐 할 때 B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이 진정한 소유자였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효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은행 차원에서 봤을 때 은행이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저당권 설정해 주지 않았을 거다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도 사실 가능한데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요 서명 날인 사치 부분에서 우리 판례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안 되느냐 하면요.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은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은행이 완전한 유효한 어떤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 안 되지만, 자, 이런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고, 자, 이 서명 날인 사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은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처분행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대한 인식은 요구되지 않고 처분행위 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갑이 을을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죽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해버렸죠. 거절해버리고, 그 다음 병한테는 또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승낙하려고 시행착수 안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문이 있잖아요. 31조 사망에서, 자, 교사를 했는데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한 사람만 예비업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실패한 교사라고 하죠. 실패한 교사. 그런데 자, 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승낙을 하고 시행착수 안 나갔어요. 자, 이때는요, 교사자와 피교사 둘 다 예비업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효과 없는 교사. 이거 합쳐가지고 기도된 교사라고 하는데, 효과 없는 교사나 기도된 교사나 이것보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을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로서 실패한 교사죠. 실패한 교사. 30조 이항도 아니고 사망입니다.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 이게 이제 효과 없는 교사고 이항이죠. 이게 사망에 해당한다는 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익 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 을에 대한 행위로 보면 이 사람은 교사한 사람은 예비업무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예비죄로 처벌한다고 할 때요. 원래 이제 교사범이 그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분 관계에서 가감적 신분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3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3조 단서가 적용돼서 교사범이 원래 신분을 갖고 있으면요, 그 가감적 신분에서 가중적 신분을 교사범이 가지고 있으면 가중적 신분 33조 단서에 따라서 이 존속사례의 교사 뭐 이런 걸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업무 준해 처벌한다고 하니까 존속사례 예비업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행위는 존속사례 예비죄로 처벌된다. 병에, 자, 이거는 맞죠? 자, 업무 예비에 따라서 처벌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법조문만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보이스피싱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떤 사례냐면은요, 자, 을이 A한테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접근 매체를 양도를 해요. 그래서 뭐 통장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을의 사기 범행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자,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모르고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기 방조범이 안 됐어요. 사기 방조범이 안 된 상황에서 A가 갑한테 돈을 송금할 때는 A하고 갑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 방조범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할 때는 A하고 갑 사이는 우리가 송금절차 착오와 똑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온 셈이 돼버려요. 우리 판례가 송금절차 착오의 경우에 어떻게 봅니까?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신의칙상 위탁관계 인정된다 그러죠. 위탁관계 인정이 돼가지고 예금주는 송금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다. 이거 안 돌려주면 횡령죄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송금자 착오와 마찬가지로 갑이 A에 대해서 안 돌려주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 판례 소수 의견에서 을에 대한 횡령죄가 되느냐 하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을은 자, 이 사람이 돈을 송금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금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해가지고 을한테 횡령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을을 보호해주겠다는 건데 을은 사기범인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할 가치도 없는 거죠. 보호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소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을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횡령죄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을에 대한 횡령죄 성립한다고 돼 있죠. 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을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고 만약에 그 사기 방조이 안 될 때는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갑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을 명의로 구입했다는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을 한 경우에 자, 을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아니에요. 갑은 자 보세요. 갑은 외부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명의신탁 관계에 명의수탁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외부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부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주장 못하는 겁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가 주체가 되잖아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범죄인데 명의신탁자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놓은 사람은 외부 관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한다면 틀리고 더구나 자, 을 입장에서는 뭐 고의가 없어서 범죄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가담하는 형태로도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의가 없어서 범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을은 고의가 없어서 안 되고 갑은 외부 관계 소유자가 아니니까 안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예금 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갑은 장차 지급받게 될 자, 기존에 압류된 예금 계좌로 입금될 경우에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자, 여기 보면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새로운 예금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자, 이거는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통장을 이렇게 압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휴업 급여를 받는데 휴업 급여를 원래 이쪽 통장으로 받다가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요게 채권자를 해야 하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느냐가 문제되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이 휴업급여는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즉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이에요. 자,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재산을 은닉한다고 할 때 그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것은 원래 이거는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할 수 없는 재산은 강제면탈죄 객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강제면탈죄 성립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입차주인 을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고 나서 운행관리권을 임받았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전화합의체 판결에서 바뀐 거죠. 옛날에는요 자동차를 횡령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소유 명의, 등록 명의인만 주체가 된다 그랬었거든요.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 지입회사한테 자, 지입회사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회사 앞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다가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거죠.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니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보관을 했고 등록 명의는 이제 이 집 회사가 등록 명의로 되어 있고 등록 명의는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점유만 넘겨주면서 사회상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등록 명의인이 없을 때 횡령죄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판례 변경돼 가지고 이 자동차의 경우에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도 이게 이제 사실상 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분을 못 하죠. 여기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점유를 넘겨주면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명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출제했던 거죠. 자,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를 약속하고 퇴직했단 말이죠. 퇴직하고 돈 받았다 하면 이건 단순 수뢰죄는 안 되죠. 이건 뭐 기본입니다.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사후수뢰죄는 될 수 있어도 단순수뢰죄는 안 돼요. 사후수뢰죄는 어떤 요건 하에서 되냐면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 사후수뢰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공무원 지위 상실하고 나서는 단순수뢰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퇴직 후에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단순수뢰죄 129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뇌물 두고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영덕 의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뇌물수수죄가 안 됩니다. 영덕 의사가 있어야 돼요. 뇌물죄가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다 뇌물죄 직무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상 할 때는 자,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든 장래에 담당할 직무든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이 시험 개관 지문에 다 잘 나오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에 속하는 직무라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된다. 이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뇌물을 수사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을 했다. 기망해가지고 뇌물을 수사하게 되면 기망하면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뇌물도 받아먹었다 하면 뇌물수죄도 되고 사기죄도 되고 하나의 행위로 두 개 범죄가 되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서 자, 여기 임명이 됐다. 그런데 나중에 임명 결격자임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그 직무 수행 불가 매수성 이건 보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자,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민원인으로부터 자, 무이자 차용이네요. 자, 무이자로 차용했을 때는 돈 빌린 원금이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이익 이자 부분이 뇌물이 됩니다. 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고의를 가지고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때 자,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둘 다 되는 거 아니죠. 직무유기죄는 자, 위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기범을 범했다면 부자기범 요소인 직무유기죄는 그 속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에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는 경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야기죠. 이게 필요적 공범 이야기죠. 자,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데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기준이 정되지 않고 처벌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무원의 범행에 대해서 뭐 교사범이든 이런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 간의 상호 간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대항범에 속하는 거죠.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거죠.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연히 사실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항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자, 이거는 310조 위법성조항사에는요 행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위법성조항사에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에 대해 허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보도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뭐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사건. 자, 두 사람이서 아무리 친해도 외부에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죠. 자, 명예훼손죄 인정하는 판례가 되겠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 종료 시기는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글을 올려가지고 명예훼손하게 되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버리면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해버리고 이미 명예훼손이 돼버리고 그때 이제 종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 이게 아니고 게시되면 바로 범죄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사실 요 판례는 몰라도 1, 2, 3 check 끼고 4번으로 가도 되죠. 뭐 특별법 위반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번 보시면 사실 이거 안 읽어도요, 이 케이스 안 읽어도 그냥 지문만 이렇게 봐도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보세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탁자에 불을 붙인 경우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자, 원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건 증거인멸죄 안 되잖아요. 대충 읽어봐도 자기가 자기 증거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4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처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죽었네요. 폭행의 고의를 때렸으면 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되겠죠. 폭행치사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화재 보험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이제 불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죠. 집이 전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는 폭행사 성립하고 난 다음에 불 지른 걸 가지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케이스에서 명확하진 않은데 자신의 집이 화재 보험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그 불 지른 데 대해서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냐 아니면 일반 건조물 방화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케이스에서는 밑에 지문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래 현주 건조물이라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만약에 남편하고 자기 처가 있는데 자기 처는 이미 죽어버렸죠. 죽어버리니까 남편 만약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 그러면 사람이 이미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자, 원래 현주 건조물 할 때는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범인 혼자 있는 거라면 요거 일반 건조물 방화로 봐야 된다, 요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죽은 거하고 불 지른 거하고 시간적으로 아주 근접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현주 건조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자들끼리 숫자가 팽팽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우리 형법 책에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책에 보면은 이거 학자들이 숫자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걸 다수설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그 수험생들이 많이 따르는 견해는 일반 건조물 방화로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수험생 입장이고, 근데 학자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 교수님들 숫자가 팽팽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을 질렀다고 했을 때 시체가 이미 있잖아, 그죠? 사람 죽고 만약에 불을 지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체 손괴죄 같은 게 이제 성립할 수가 있어요. 사체 손괴죄. 그러면 이제 사체 손괴죄하고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게 이런 시험 문제고요. 다만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험 사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 이때 이제 기망행위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기는 예비는 처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출제 안 됐어요. 자,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을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한 방화죄가 성립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살짝 비껴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일반 건조물 방화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보니까 견해가 팽팽하니까 이제 출제원이 방화죄만 살짝 우리 던져 놓은 거죠. 여기까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를 실신케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자, 만약 실신케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방화죄로 끝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신을 하고 나서 사람 쓰러뜨려 놓고 불을 질렀다 그러면 불길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됩니다. 치사죄. 이번에는 방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방화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불을 질렀다면 방화냐 요방화냐 이렇게 이제 문제되는 거고, 사체 손괴죄와의 상상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죽기 전에 실신시켜 놓고 불을 질러서 죽었다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만 이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와의 죄수관계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게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관계 묻는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4개 범죄 외워두셔야 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사죄와 살인죄는 법정이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살인죄는 안 되고요. 특수공무집행 지상죄와 특수상해죄 관계는 특수상해죄 형이 더 낮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요 범죄만 됩니다.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사죄와 존속살인죄의 관계에서는 우리 판례가 상상기압으로 본 판례가 있고, 현주건조물 방화사죄와 강도살인죄 관계에서는 강도살인죄 더 법정형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기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주건조물 방화사죄만 성립한다면 맞죠. 이건 살인죄는 별도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자, 청구서 작성 행위는 자,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자기 명의로 작성하는 거고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형위조니까 이거는 범죄가 안 되죠. 그 문서죄는 안 되고,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미수죄가 된다. 왜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사기죄 시행 착수가 인정되니까 미수음이 된다 이거죠. 돈을 받아내면 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면,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그저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안 봐도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 사건 증거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 안 되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포죄는 계속범위고요. 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다. 맞죠? 시간적 계속이 인정이 안 되면 체포 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폭처법상 자, 요 판례는 범죄단체 조직 이야기인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범위 아니다 하면 맞는 건 맞아요. 계속범위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또는 이게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범죄단체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것까지 전부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판례가 있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 이런 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교통방해죄 이건 뭐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위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이 계속범위예요. 자, 여기 교통흐름이 차단이 돼가지고 일단 차량이 통행을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범위고 유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군중들에 의해서 시위 군중들에 따라서 교통흐름이 차단됐다 할지라도 유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맞는 이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할 수 없다. 그게 틀린 거죠. 예, 공동증범 가능하다. 계속범위고 공동증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중에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또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가담하게 되면 이 공동점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을을 도피시켜 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범죄를 범했는데 범인들 상호간에도 범인도피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도망을 간단 말이죠. 도망을 가는데 갑이 을을 도피시켜 줘요. 근데 여기에 만약 병이 가담을 해가지고 기존의 범인도피가 계속된다는 걸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범 행위 지배를 가지고 가담한다 그러면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갑이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무고죄 공동 안 됩니다. 자, 우리 범인 자신은요.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고하는 범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인 자신은 정범 적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무고하러 교사를 했다면 교사범은 성립 가능하나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대물변제 예약 있죠.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다른 데 처분해버리면 지금 어떻습니까? 대물변제 예약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 제3자 처분해버리면 배임죄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배임죄 된다 그랬었거든요. 자, 우리가 무고죄가 성립하려 그러면 범죄 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야 돼요. 범죄 되지도 않는 걸 갖다 허위로 신고한다 해가지고 뭐 경찰관이 수사권을 발동하거나 재판권이 발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 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말이죠.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나서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을 때 배임죄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 판례는 배임죄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말이죠. 경찰관에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A가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도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배임죄로 처벌해 주세요 하면서 허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고죄 성립했어요. 무고죄 성립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게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배임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걸 이제 허위 신고하더라도 범죄 되지도 않는 거니까 어차피 배임죄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거 신고해도 배임죄가 안 되지 배임죄도 안 되고 뭐 무고죄는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배임죄 됐었단 말이죠. 배임죄 되던 시점에서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무고죄 성립했다면 나중에 판례가 변경돼서 이게 뭐 배임죄 안 된다고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무고죄는 성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범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범죄 되던 시점에서 허위신고를 해가지고 무고죄 성립했다면 그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갑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경우에 증거인멸죄 성립한다? 자, 이거 좀 전에 증거인멸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하는 거는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나의 사건인과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이기도 하다.
증거 겹칠 수 있죠. 겹칠 때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증거인멸죄 성립한다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공무원인 갑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제3자 뇌물수죄 뭐 다 성립하고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까지 다 성립하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는 판례, 이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공무원인데 A를 시켜가지고 을하고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좀 힘든 거죠. 공무원이 자기 직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을을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비싸. 돈이 막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요구를 하니까 이걸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갑 입장에서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A로 하여금 을과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이익을 제공하는 거니까 제3자 뇌물수죄, 자,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고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제3자 뇌물수죄도 된다는 거죠. 두 개의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을은 말이죠, 이 갑의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면 제3자 뇌물수죄에 대한 방조죄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상상계약 관계에 있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요. 자, 실행의 착수 인정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이거는 절도죄 실행 착수식이 물색행위, 그 다음에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데 대한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 그 판례 사항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착수 인정 안 되고, 더듬거나 말이죠. 그렇죠? 바깥에 주머니 안에 손을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더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절차한 재물을 찾으려고 집 거실을 통해서 안방에 들어가 둘러봤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절차한 재물을 찾지 못했다. 이게 물색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들어가서 물건 찾는 행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양손으로 뭐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다는 거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손잡이 잡아당기면 이러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데 대한 밀접한 행위 있다고 봐요. 그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자동차를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으면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본 거죠. 이거는 범죄 장소를 찾는 거예요. 내가 훔칠 물건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범죄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이때는 절도죄 착수가 인정 안 된다. 우리가 빈집을 물색하는 거랑 똑같아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어떤 집에서 내가 절도를 해야 되느냐, 빈집을 물색한다고 했을 때 절도죄 착수가 인정 안 되죠.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지. 훔칠 물건을 찾아야 절도죄 착수가 인정되는 거지, 빈집을 그냥 찾는다 해가지고 절도 착수 인정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누가 놓고 내렸나 싶어가지고 손전등으로 비춰본다고 했을 때는 훔칠 물건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빈집을 물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도 착수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손전등을 비춰본 경우는 절도 착수 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판례는, 자, 공사 현장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서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야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출제 오류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들어간 후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간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 맞는 지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그 창문을 통해서 말이죠. 원래는 이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야간으로 나와버리면, 지금 이 야간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야간이라고 만약에 확정을 지어버리면 야간의 경우는 이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원래는 들어간 후 있게 되니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혹시라도 야간으로 내버리면 이 착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야간이지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에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허벌판인 거예요.
허업 월판에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원래 사안은 야간이고 주거 침입이 인정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창문을 통해서 살펴만 봤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자 원래 이 판결문을 좀 이렇게 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주거 침입도 인정이 안 되고 물색행위도 인정이 안 되고 따로 절도 착수 인정 안 된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정도만 가지고는 이 동파이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절도죄 착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 착수 인정 안 되고 그냥 그만 아무것도 안 되죠. 주거 침입죄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절도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 좀 이게 야간이라는 말을 빼버렸지만 그래서 약간 문제가 약간 틀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뭐 틀린 지문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주관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는 시행 착수 인정 안 되니까 창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만 가지고는 물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도죄 착수가 부정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도 알아두세요.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 허벌판이어 가지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 때 이게 주거 침입이 인정 안 된 사안이다라는 건 꼭 알고 푸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위 책임의 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이 법원 행시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똑같은 문제 있죠. 원래 그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 상습범은 행위자의 반복해서 범죄를 범하는 습벽 이걸로 가중되는 거고 누범은 범죄 행위를 자 이미 처벌받아 놓고도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 행위 책임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바꿔놓은 거죠. 상습범이 행위자 책임, 누범은 행위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시행 착수만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과 금고에서 확정 판결 받고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 3년 내에 금고에서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이게 누범입니다. 이 누범은 선고형이 이제 금고해상형에 해당하는 죄라 해야 되고 시행 착수만 있으면 돼요. 만약 종료는 이때 3년 경과돼서 종료돼도 돼요. 그러니까 포괄일제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누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기의 2배를 가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누범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범죄만이 누범에 해당 아니고 자 시행 착수만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전체가 다 누범으로 가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누범을 가중하는 처벌하는 이유는 자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 이거 아니고요. 누범은 그 누범 기간 안에 누범 시효 안에 이루어진 그 범죄 그 자체를 가중 처벌하는 거지 과거에 처벌했던 걸 또다시 처벌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일괄해서 다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후행 범죄만 처벌하는 거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자 누범 전과는 유효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사면을 받아가지고 일반 사면을 받아가지고 효력이 상실되게 되면 누범 전과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심 사유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사유된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과의 누범 가중 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무 지장 없다는 거죠. 재심 사유라 하더라도 여전히 누범 전과는 재심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요 완전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그전에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이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원래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이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누범 가중 사유 좀 전에 봤던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심신미약자인 갑은 강도죄로 징역 5년에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년 4월 1일 출소한 다음에 자 우리는 이런 케이스 나올 때는요 항상 이 집행 종료 시점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범이 집행 종료하고 난 다음에 3년이거든요. 집행 종료하고 난 3년 내에 범죄를 범하면 그게 누범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2019년 5월 1일 자 2년 남짓 그러니까 3년 안에 범죄를 범했죠. 이 강도죄의 형은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면 자 이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17년 4월 1일 날 집행 종료되고 2019년 강도죄를 범했는데 강도죄의 법정이 3년 이상이단 말이에요. 3년 이상이라는 말은 원래 징역형은 최장이 30년이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는 말은 30년 이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각삼 누법 경작이에요. 각칙 본조에 의해서 가중을 하고 34조 2항
특수교사, 특수방조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한테 뭐 교사 방조를 하는 경우 이거 가중하는 게 있고, 그다음 누범 가중, 장기 두배 가중하고요. 이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 감경한다는 거고, 이게 경합범 가중이 되고 장량 감경이 되죠. 각삼 누법 경작 요 순서대로 가중 감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심신미약의 경우에 임의적 감경 사유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판사가 감경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감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단 말이에요.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감경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감경하기로 했다고 이제 판사가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갑에게 특별히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장량 감경은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장량 감경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하는데 판사가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죠. 안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누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각칙 본조에서 여기 보면 누범 가중 있죠.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 사유, 장량 감경 맨 마지막이죠. 각삼 누법 경작할 때 누법 경작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순서 돼야 되니까 기억 디귿 기억 니은 요 순서대로 한다. 장량 감경은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죠. 자, 3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자, 각직 본조 가중 사유 없고 3, 4주 이상 없고 하니까 누번 가중을 하게 되면 장기의 2배를 가중해요. 그러니까 3년에서 장기가 30년이니까 2배 가중하면 60년인데 최장 5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년이 최장이 되니까 이렇게 가중을 하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하고 25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고인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정교사했는데 을에게 모해 목적 없었다면 모해 위정교사로 처벌할 수 있죠. 이거 33조 단서죠. 33조 공범과 신분에 관련해서 가감적 신분은 개별적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모해 목적을 가감적 신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을 때, 자, 교사범이 정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어요. 33조 단서가 이게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갑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과해서, 자, 채권 양도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거, 이 소송사기의 간접 정범이 되는 겁니다. 갑이 원래 원금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 양도를 해요. 근데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를 2,5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여가지고 채권 양도를 하니까 병이 이제 이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때 갑이 병을 도구로 이용한 소송사기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이 이자 2,500만 원 중에서 적어도 이제 이 원금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여기 대해서 법정 지연 손해금, 원금에서 법률이 정한 지연 손해금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니까 2,500만 원에서 법정 지연 손해금 상당을 뺀 나머지 부분은 갑이 병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접정범의 소송사기를 구성한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갑은 을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를 공갈할 걸 교사했는데 그 이후에, 자, 여러 차례 전화해서 공갈범에게 나가는 것을, 자, 만류를 했는데, 자, 이거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원래 교사범의 이탈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되돌려 놔야 돼요. 맨 처음에 공갈하라 그랬다면 이 사람 고의가 발생됐잖아요. 그럼 고의를 되돌려 놔야만 교사범의 이탈을 허용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까버리고 그냥 공갈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교사범의 이탈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공갈죄에 대한 교사범 죄책을 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이탈이 허용 안 된다. 범위를 되돌려 놔야만 이탈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 대표 갑은, 자, 대표 지위에서, 자, 원래 대표가 말이죠, 부하 직원의 범죄 행위를 보고 그냥 눈 감아주고 범죄 행위를 그냥 눈 감아준다 그러면 이 방조범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확인 결재를 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 버린 거예요. 그럼 공동정범이 돼버린다는 거죠. 단순히 알고도 방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방조범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확인 결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이거는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공모 공동정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조금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 차원에서 단순히 외워서 풀지 마라. 케이스를 문제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뭐 판례를 외워라 이런 취지로 우리가 출제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어떤 판례를 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답만 그냥 무슨 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우는 공부 방법은 이런 케이스 나올 때 좀 취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설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